서울 외곽의 단정한 단독주택. 겨울이 깊어지기 시작하던 어느 날 또다시 제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묵묵히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고 떡을 빚었다. 며느리는 그 곁에서 말없이 채소를 다듬거나 고기를 재웠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그 반대였다. 며느리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다. 어릴 적부터 명절이나 제사 대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영혼의 평화를 위한 것이지 음식으로 기리는 행위는 아니라고 배웠다. 결혼 전 시댁이 불교 집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을 위한다면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넘겼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두 번의 인내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결혼 후 첫 해의 제사는 어색함 속에 지나갔고 두 번째 해에는 피곤함이, 세 번째 해부터는 고단함이 남았다. 그리고 올해 다섯 번째 제사를 앞두고 며느리는 문득 자신에게 물었다. 왜 나는 이 집의 제사 앞에서 늘 침묵해야만 하는 걸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쌓이기 시작하자 모든 행동이 버거워졌다. 전 부치는 기름 냄새, 무릎 꿇고 절을 올리는 동작, 시어머니의 무표정한 얼굴. 그 모든 것이 답답함과 억울함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결국 제사를 하루 앞둔 날. 쌓이고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 어머니, 올해는 제사 못하겠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는 칼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왜 또 갑자기 이러는데? 갑자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매년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게 너무 낯설고 솔직히 믿음과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기독교 집안이라 해도 이 집에 시집 왔으면 이 집의 방식 따르는 게 맞지 않니? 그럼 어머니는 제가 믿는 걸 단 한 번이라도 존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누가 제사 지내요? 차라리 가족끼리 조용히 고인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두 사람 사이엔 짧고도 격렬한 고성이 오갔다. 수십 년을 지켜온 의식과 평생 믿어온 신앙이 서로를 정면으로 부딪혔다. 며느리는 결국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부엌에서 서성이다 아무 말 없이 제사 준비를 이어갔다. 그리고 제삿날 며느리는 부엌에 내려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혼자서 상을 차렸다. 밥을 짓고 국을 올리고 술잔을 준비했다. 아무 말 없이 일을 끝낸 후 조용히 사진 앞에 절을 올렸다. 아무도 없는 방 안 고요한 묵념과 함께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처음으로 희미한 물기가 고였다. 며칠이 지나고 집안의 공기는 서먹했다. 며느리는 죄책감과 후련함 사이를 오갔다. 어느 날 우연히 시어머니의 방 앞을 지나던 그녀는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기도를 들었다.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죽은 남편의 사진 앞에 말없이 앉아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 순간 며느리는 깨달았다. 시어머니에게 제사는 단지 전통이나 고집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기억을 잇고 마음을 붙잡기 위한 방식이었다. 그녀는 늘 혼자였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매해 그 빈자리를 제사라는 형식으로 채워왔던 것이다. 그날 밤 며느리는 부엌의 조리도구들을 꺼내놓고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내년에 제사 함께 준비해요. 다만 방식은 조금 바꿔보면 좋겠어요. 절 대신 묵념을 하고 상 대신 기도도 같이 하면 우리 둘 다 조금은 덜 힘들지 않을까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찻잔을 꺼냈다. 차가 우러나오는 동안 그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해 겨울, 제사는 예전과는 조금 달랐지만 훨씬 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절 대신 함께 손을 모았고 과일 대신 손편지를 올렸다. 형식은 달라졌지만 진심은 더 깊어졌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조상을 기렸고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전통과 믿음이 부딪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포개져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는 과정이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매년 제사를 준비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녀는 이제 안다. 제사라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서로를 향한 배려와 존중으로 더욱 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봄이 오고 산수유꽃이 피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도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제사 이후 한동안 조심스러웠던 두 사람 사이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무겁던 침묵 대신 짧은 말들이 오가고 꺼내기 어려웠던 감정이 다시는 터지지 않도록 서로가 스스로를 다독였다. 시어머니는 그해 봄, 동네 사찰로 향했다. 매년 명절이 끝난 뒤면 들르던 오래된 절이었다. 묵은 겨울 먼지가 남은 대웅전 계단을 오르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며느리와 나눈 말들, 며느리가 건넨 그 제한절 대신 묵념, 술 대신 편지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지켜온 삶을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졌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다. 오히려 며느리는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몸을 낮춘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손을 한참이 지나서야 붙잡았다. 시어머니는 향을 피우며 조용히 기도했다.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리며 속으로 은조렸다. 여보, 내가 참 오래 고집스럽게 살았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참 다르게도 가르쳐주네요. 나는 그냥 지키는 게 옳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함께 가는 것. 그 시각, 며느리는 마당에 나와 봄 햇살을 받으며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다. 몇 년 전 이사 오면서 시어머니가 만들었던 작은 밭이었다. 그때는 시어머니가 모든 걸 주도했지만 이제는 며느리도 삽을 들고 일항을 만들 줄 알게 되었다. 상추 모종을 심으며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어머니의 방식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걸 어머니도 알아주신 것 같다. 며칠 뒤 집안에는 또 하나의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시어머니가 부엌 식탁 위에 조심스레 책 한 권을 올려놓았다. 불교 입문 삶과 죽음을 넘어라는 책이었다. 한 번쯤 읽어볼래? 너한테 강요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뭘 믿고 살아왔는지 내가 조금 알면 좋겠어서. 며느리는 놀란 듯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부담이 아니라 진심 어린 초대였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책을 집어들었다. 읽어볼게요. 어머니도 혹시 기회되면 제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와보실래요? 찬양도 듣고 그냥 구경하는 마음으로요. 시어머니는 웃었다. 찬송가가 어떤 건진 모르겠지만 조용하기만 하면 한번 들어는 볼게. 그 웃음은 처음이었다.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고 무거운 감정을 눌러놓은 것도 아닌 정말 웃는 얼굴이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책을 펼쳤다. 한 글자 한 문장씩 천천히 읽어나가며 그녀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말없이 지켜온 시간은 고집이 아니라 기도였고 자신이 거부감으로 받아들였던 제사는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방식이었다. 그것을 알아차리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던가. 하지만 이제는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천천히 다가가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음 제삿날이 되었다. 이번엔 며느리가 먼저 말했다. 어머니, 상차림 도울게요. 올해는 편지도 제가 하나 써서 같이 올려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두툼한 손으로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는 말로 다하지 못할 마음이 담겨 있었다. 한때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믿었던 두 여인이 이제는 서로의 세계를 향해 천천히 문을 열고 있었다. 삶은 그렇게 서로 다른 길이 한 지붕 아래서 만날 때 비로소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고요하고 오래도록 식지 않는 따뜻함이 되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여름이 한창 무르익은 어느 오후, 거실 한편의 선풍기에서는 익숙한 윙윙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매미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나란히 앉아 오이소박이를 담그고 있었다. 어머니, 이거 속은 조금 덜 맵게 해도 될까요? 아이들도 먹게요. 그래, 그렇게 해. 난 매운 거 좋아하지만 애들은 아직. 시어머니는 손에 장갑을 낀 채 조심스럽게 소금을 뿌렸다. 그 모습은 이전보다 부드러워 보였고 며느리는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여유를 느꼈다. 예전 같았으면 이 한마디도 눈치를 보며 꺼냈을 것이다. 어른 입맛에 맞춰야 하니까, 시댁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앞섰고 마음속엔 늘 어떤 긴장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 앞에서 말할 수 있었다. 자신의 생각을, 방식과 감정을. 그리고 그 말이 부드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제사 이후의 계절들은 이들 모녀 사이의 관계를 천천히 덮어주었다. 말로는 다 표현되지 않던 감정들이 시간 속에서 가라앉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작은 변화들이 스며들었다.
가을이 다가오자 마을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나들이를 나가자고 제안했다. 거기서 찹쌀도 팔고 연근도 판대. 가면 재료 싸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며느리는 조금 놀랐지만 기쁘게 수락했다. 시어머니가 먼저 함께라는 말을 꺼낸 것은 처음이었다. 축제 현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시어머니는 아는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이 사람이 우리 며느리예요. 그 말 한마디가 며느리의 가슴에 조용한 울림을 남겼다. 우리 며느리 당연한 호칭 같지만 그 안엔 수많은 오해와 갈등을 넘은 시간이 녹아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집에 정말 속해 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멀리 노을이 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했어.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도, 내가 얼마나 내 방식만 고집했는지도. 근데 고마워. 떠나지 않고 옆에 있어줘서. 며느리는 말없이 손을 뻗어 시어머니의 손등을 살며시 잡았다. 그 손등은 지난 세월의 노동과 애정, 고집과 후회로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그해 겨울, 제사를 준비하는 집안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더 이상 고유한 긴장이 흐르지 않았고 며느리는 기꺼이 부엌에서 동그란 고기 완자를 빚었다. 조상의 사진 앞에는 전통 음식과 함께 며느리가 쓴 짧은 편지 한 장이 놓였다. 함께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절을 올린 후 작은 잔에 술을 따르고 말했다. 당신이 떠난 뒤로 난 혼자 지킨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함께 지켜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놓고 시어머니 곁에 앉았다. 두 여인의 그림자가 촛불 벽에 나란히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서로를 감싸고 있었다. 이제 이 집의 제사는 단지 전통이 아니라 삶을 견뎌낸 두 여인의 화해와 공감의 의식이 되었다. 그리고 그 집안에는 계절마다 변하는 상차림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생겼다. 바로 서로를 끝까지 이해해보려는 마음이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욱 고요해졌다. 찬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부엌에서는 국물이 자작하게 끓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김장 항아리를 정리했고 며느리는 찻잔에 따뜻한 유자차를 따라 거실 탁자에 놓았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두 여인 사이에는 얇고 차가운 유리창 같은 벽이 있었다. 소리 없이 존재하되 서로의 숨결이 닿을 수 없던 거리. 그러나 이젠 그 유리창 위에 김서림이 번지고 작은 틈이 생기고 손바닥이 마주 닿는 온도가 스며들기 시작한 계절이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는 남편과 아이들을 시댁에 잠시 맡겨두고 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다림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기도 잘하고 왔니? 그 물음은 이전 같았으면 며느리를 움츠리게 했겠지만 오늘의 그것은 달랐다. 비판도 의심도 아닌 순수한 안부처럼 들렸다. 네, 말씀에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요. 왜? 말씀이 그러셨어요. 누군가를 바꾸는 일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라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다리미를 내려놓고 며느리에 마주 앉았다. 둘 사이엔 아직 따뜻한 김이 남아있는 유자차 잔이 놓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문득 그 잔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나도 마음이 불편했었다. 너한테 억지로 시킨 것 같아서. 제사가 아니었어도 나 혼자 그 많은 일들을 내게 다 맡기고. 저도 그걸 알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그건 억지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걸. 어머니만의 기도였던 거죠.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시어머니는 그 조용함 속에서 눈시울을 닦듯 안경을 벗었다. 그녀의 눈가엔 시간보다도 더 깊은 감정이 스며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서로의 신앙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불교 방송에서 들은 말씀을 며느리에게 건넸고 며느리는 주일 설교 중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을 시어머니에게 풀어놓았다. 서로의 믿음은 여전히 달랐지만 그 믿음을 지켜내는 마음의 뿌리는 너무도 닮아 있었다. 봄이 올 무렵 동네 도서관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대화라는 시민 강연회가 열린다는 포스터가 붙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가보자고 조심스레 권했고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흔쾌히 승낙했다. 강연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들렀다. 창밖으로는 매화꽃이 막 피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죽음이라는 게 누가 먼저 믿는 방식이 옳다 틀리다 따질 일은 아니구나. 남는 사람에게 어떤 기억을 남기느냐가 더 중요하겠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생각해요. 어머니에게 어떤 며느리로 기억되고 싶을지. 그 말에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난 이미 좋은 며느리 얻었지. 너무 늦게 알아본 게 미안할 뿐. 그 순간 그들은 서로에게 하나의 기도가 되어 있었다. 형식보다 마음을, 전통보다 사람을, 그리고 옳음보다 함께함을 먼저 선택한 두 여인의 시간. 그리고 그해 제삿날 밤. 고인의 사진 앞에는 전과 함께 작은 촛불 하나가 더 놓였다. 그 촛불 옆에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적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당신이 사랑했던 이 집을 우리는 지금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고 두 세대의 이해와 용서, 사랑과 기도가 한자리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 조용한 연대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가족의 이야기가 되어 남았다. 그해 여름은 유독 무더웠다. 집안 곳곳에 선풍기와 얼음물 주전자가 놓였지만 찜통 같은 더위는 사람의 마음까지 무겁게 눌렀다. 하지만 그 더위 속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묵묵히 일상을 나누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긴장하던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함께 오이지를 담그고 장독대를 정리하고 망설임 없이 서로에게 등을 내주고 있었다. 어느 날 며느리는 교회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함께 자원봉사를 하지 않겠느냐는 권유였다. 시니어들을 위한 여름 건강 나눔 행사였고 지역 노인정에 냉방기와 식사를 나누는 활동이었다. 며느리는 잠시 고민하다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제가 자원봉사 좀 다녀오려 해요. 어르신들께 식사 대접하고 말벗도 되어드리는 일이에요. 교회분들이랑 함께요. 시어머니는 뜨개질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좋은 일 하네. 다녀와. 대신 덥다니까 꼭 모자 쓰고. 그 말은 허락이 아니라 응원이었고 며느리는 그 따뜻함에 웃음을 지었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다시 말을 꺼냈다. 그런데 어머니도 함께 가보시면 어떨까요? 거기 절 다니시는 분들도 계세요. 종교 상관없이 도와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오래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것이다. 교회 일이잖니. 나는 그런데 낯설어라며 손을 저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며느리를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스스로도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다. 그래. 나도 가보지 뭐. 사람 돕는데 종교가 뭐 중요하겠니?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봉사 준비를 했다. 시어머니는 여름철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보리차와 직접 담근 열무김치를 준비했고 며느리는 보조 가방에 손 소독제며 물티슈를 챙겼다. 행사 당일 무더위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다. 나이 지긋한 할머니들의 말동무가 되어주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직접 국을 떠다 주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선생님, 아주머니 대신 어머님이라 불렀고 시어머니는 처음엔 쑥스러워하더니 곧 능숙하게 대답했다. 예, 맛 좀 보세요. 제 며느리가 만든 겁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돌려 살짝 웃었다. 그 웃음엔 자부심과 고마움이 묻어 있었다. 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건 참 단순한데 왜 그렇게 어렵다고만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함께 해주셔서 더 뜻깊었어요. 혼자였으면 마음이 반밖에 안 찼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걸었다. 오후 햇살이 골목을 노랗게 물들였고 길가의 백일홍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오래전부터 쓰고 싶었던 글을 건넸다. 블로그에 올릴 예정이었지만 먼저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다. 글의 제목은 함께 손을 내민 하루.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받아주었고 나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 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온도의 마음을 나누었다. 가족이라는 것은 같은 피보다도 같은 방향을 보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걸 오늘 알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글을 읽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넌 참 좋은 사람이다. 나한텐 너무 과분한 며느리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어머니한테 배운 게 훨씬 많아요.
초롱이도 제사도 그 모든 게 어머니 아니면 제가 몰랐을 거예요. 그날 밤 창밖에는 조용히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다. 부드럽고 깊은 그 빗소리처럼 두 사람의 대화는 마음속 어딘가를 조용히 적셔주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는 동네 마을회관에 조심스레 자원봉사 신청서를 내고 돌아왔다. 이제 그녀도 누군가의 삶에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집엔 여전히 불교의 향냄새와 예배의 찬양소리가 공존했다. 하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깊고 잔잔한 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이해의 음률이었다.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첫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손에는 감사의 의미로 받은 조그만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고 발걸음에는 활기가 묻어났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 그 모습을 보고 물었다. 어머니, 오늘은 어땠어요? 시어머니는 식탁 의자에 앉으며 답했다. 글쎄, 내가 누구랑 이렇게 오래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다들 고맙다고 자주 좀 와달라고 하더라. 그러곤 이어 말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 며느리랑 같이 다니는 게 제일 부럽다고. 듣고 나니까 괜히 찡하더라. 그 말에 며느리는 조용히 웃으며 국을 휘저었다. 저도요. 어머니랑 같이 다닐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둘은 그날 저녁 유난히 천천히 식사를 했다. 따로 말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같은 문장을 되뇌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구나. 며칠 후 교회에서는 세대 통합 가족 간증 모임이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제안을 했다. 어머니, 혹시 저랑 무대에 한번 올라보실래요? 우리 이야기 나누면 위로받을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며느리의 눈빛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처음이라 자신은 없지만 내가 옆에 있으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행사 당일 예배당에는 다양한 가족들이 모였다. 할머니와 손녀, 아버지와 아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시누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이크 앞에 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말했다. 며느리는 제사와 신앙의 충돌, 오해와 침묵,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과정을 조심스럽게 풀어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말이 잘 닿지 않았어요. 서로의 믿음이 서로를 막는 벽처럼 느껴졌고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어요. 벽을 허무는 건 정답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방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듣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나는 내 방식이 맞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자식 키우며 지켜온 삶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방식이 누군가한테는 상처였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나니 며느리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보였어요. 그걸 알아차리게 해준 것도 결국 며느리의 믿음이었고요. 청중 중 누군가가 조용히 울음을 삼켰고 또 다른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간증이 끝나자 예배당 안에는 따뜻한 박수가 퍼졌다. 그것은 단지 이야기에 대한 응원이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두 사람에게 보내는 존경의 박수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자동차 안에서 며느리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고마워. 내가 날 이만큼까지 데려와줘서. 아니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놓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창밖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고 도심의 불빛은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시어머니는 동네 회보에 봉사활동 수기를 기고했고 며느리는 그 글을 블로그에 옮겨 적었다. 글의 제목은 이랬다. 어머니와 나 그리고 서로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 그리고 그 글 말미에는 며느리의 짧은 고백이 덧붙여져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꾸지 않았다. 대신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지만 가장 가치 있는 배움이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에서는 누군가의 믿음을 억누르거나 누군가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일은 없었다. 대신 서로의 신념 위에 조심스럽게 다리를 놓아가며 살아갔다. 그것이 이 집의 가장 고귀한 변화였고 그 위에서 두 사람은 매일 따로 또 같이 성장하고 있었다.